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 제가 기상천외한 일을 겪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저 또한 어린아이 같을 수 있지만 제 나이 40살이 되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을 믿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남보다도 못해버리게 돼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데 그 덕분에 제 나이 40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다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애가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애한테 발목 잡힐 일이 생길까봐 선뜻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남편의 하는 행동을 보니 제가 더 참았다가는 남편이 친정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지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 딸린 이혼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든 전 남편의 잘못이든 이혼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답답한 속을 좀 풀어보고 싶어 두리번거리다 사연 채널에까지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남들 다 있는 친정엄마가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암에 걸리는 바람에 세상을 일찍 떠나셨거든요. 제가 외동이라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친정아버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를 신경 써주실 수 없었죠.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일만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덕분에 저는 돈이 부족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항상 정이 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잘 달래주고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모습에 의지가 많이 되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소개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외롭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이 또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아들들이 엄마 챙기는 모습은 흔하진 않잖아요.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잘 챙겨주겠지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며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을 때 친정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요즘 애들은 결혼도 늦게 한다고 하던데 설마 너? 급하게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아빠도 아시다시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일만 하시지 그래서 혼자 시간 보낸 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너를 키워야 하니 혹시나 네가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할까 봐 내가 그런 거였지. 알아요. 제가 아빠한테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 일찍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 덕분에 친구들 대학 다니면서 알바하랴 대출받을 때 저 그런 걱정 없이 다녔잖아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들으시고는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뭐 사회생활을 해봤자 뭐 얼마나 했겠냐. 결혼 혼수나 그런 거 필요한 것들 많을 테니 그건 아빠가 해주마. 요즘엔 그런 거 안 해요.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각자 모은 돈이랑 같이 대출받아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내가 누구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냐. 다 너 해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고생하신 거니까 아버지가 쓰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요즘엔 해외 가서 골프 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최대한 안 받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루신 것인지 아니까 해주신다고 했을 때도 섣불리 받기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시기보단 아버지를 위해서 쓰셨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의 태도에 친정 아버지는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 결혼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긴장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나갔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여리여리하며 여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냥하게 웃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던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날짜도 다 잡았는데 따로 보자고 한 건 딱히 할 말이 있다기보단 그냥 어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려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번호 받아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내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지?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아니,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하겠어. 결혼 안 한다고 난리친 아들 결혼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오빠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도 마. 그리고 뭘 그런 걸 신경 써? 요즘 같은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저보다 더 역정을 내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로 기죽지 말라고 해주시는데 그 말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고 나니 결혼에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라면 사이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 계속해서 친정엄마의 품이 그리웠거든요. 시어머니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와 둘이서 어색하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후 예약한 장소에 들어가니 시부모님들과 남편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며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친정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셨는지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친정아버지가 먼저 입을 떼셨어요. 어린 딸을 시집 보내다 보니 부족한 게 많아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집 한 채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그럼 너무 감사하다며 박수를 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친정아버지를 말릴 틈도 없었어요. 사실 사돈이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할 만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하시니 뭐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도 장단을 맞추며 한마디 했죠.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 준비하고 전세자금 대출해서 집 장만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거든요. 그 중에서 저만 그 결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를 쳐다보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딸의 행복입니다. 사실 당장 우리 딸 혹은 사위 이름으로 집을 해줘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증여세부터 애들이 부담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서 몇 년 동안은 제 명의로 하고 추후에 천천히 명의를 옮겨줄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다 가족들 사이인데 사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장인어른이 집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저희 엄마 말씀대로 다 같은 가족인데 누구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을 장만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라서 아는 한에서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물어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저희 친정아버지 재력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갑자기 예물과 예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다고 해서 너희 친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러면 우리 예단이나 예물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친척들한테 이불도 좀 돌리고. 사실 예정에도 없던 예물이나 예단을 요구하시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웠는데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시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갑자기요? 저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친척분들까지 챙기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거야, 너가 준비 못할까 봐 그런 거였지.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어차피 너 외동이잖아. 제가 외동인 거랑 혼수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어차피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저 하나니 이것저것 해주시는 게 저희 친정아버지 마음도 편하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수나 예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직접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눈도 높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피코트부터 시누이 가방까지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속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 떠올려지는 액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어림잡아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맞추려면 거의 1,000만 원은 넘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묵묵히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말씀을 다 하셨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봉채비로 명품 가방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둘 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결혼도 아니고 이왕이면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물이나 예단을 원하시니 저도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는 명품 가방 하나 해주세요. 그 가격이 거의 1,0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가방이 1,000만 원이나 해?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튼튼한 가방 하나만 사면 되는 거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거의 1,000만 원 이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그런 것들은 비슷하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요구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 친정아버지가 여유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사리분별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그런가 그 뒤로는 저한테 예단이나 예물에 대한 말씀을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셨다면 저도 결혼을 결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원하시면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 뒤로는 저한테 따로 요구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시는 분이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 동상이몽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기만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요구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신 거였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은근슬쩍 친정에서 뭐 하나 받을 수 있나 호시탐탐 노리셨거든요. 결혼한 지 한 달째 됐으려나? 그때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저희 신혼집에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집들이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누이랑 시어머니 두 분이서만 저희 집에 오셨길래 의아해서 여쭤봤죠. 집들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오셨네요? 아빠는 오늘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 집들이 날짜를 잡았다고 하길래 엄마랑 둘이 먼저 와봤어요. 너희 아빠 시간 또 맞추려면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번에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집들이를 누가 여러 번 하고 싶겠어요. 저 역시도 한 번에 끝내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오지 않으셔서 의도치 않게 한 번 더 해야겠더라고요. 사실 다음번에 같이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벌써 저희 집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집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념을 했죠. 집을 구석구석 보던 시누이가 갑자기 가구나 저희 소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파는 얼마나 해? 가격이 좀 있어 보이는데? 사돈이 여유가 있으시잖아. 그리고 딸 하나 있는 거 결혼시키는데 힘 좀 주셔야지. 아무래도 그렇지. 하긴 내 동생같이 착한 애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서 쿵짝이 어찌나 잘 맞는지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방에서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의도치 않게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데 좀 거슬리더라고요. 나 나중에 결혼하면 뭐 해줄 거야?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랑 TV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돼서 혼수는 해줘야지. 그리고 너희 오빠 돈 많아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 뭐 너 결혼할 때 혼수는 오빠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이야 항상 있지. 좋은 회사 다니고 있긴 한데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럼 그냥 다른 애 만나. 집안도 봐야 하는 거야. 못 사는 집으로 시집 가면 네가 벌어서 시댁에 돈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처럼 여유 있는 집안 사위 데려와.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기도 웃기잖아요. 빨리 밥 먹고 집에나 가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시누이가 철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 제 친구네 오빠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자기는 새언니한테 명품 가방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하나 받은 거 없어요. 제 친구네 오빠도 반반 결혼한다고 했는데 새언니가 그냥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 선물로 줬다는데 언니도 저 하나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잘 사신다면서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 말을 맞장구 치면서 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하나 해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죠. 제가 아가씨한테 해드리면 어머님이 저한테 사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가씨가 원하는 가방 있으면 사드릴게요. 그 김에 저도 하나 받으면 되니까요. 웃으면서 저도 받으면 되니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아무 말을 못하고 어버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은근슬쩍 뭘 해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친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뭘 그렇게 열을 내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뭐 하나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댁으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회사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 요즘 회사 다니는 거 힘들어 하는데 너가 사돈한테 잘 말씀드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니? 제가 저희 아빠한테요? 왜요? 아니 그리고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사업이에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워낙 영특해서 누구 밑에서 일을 잘 못해. 자기가 사장이면 모를까. 어차피 아버지도 사업하시니까 그거 좀 어떻게 물려받을 수는 없을까? 어차피 너는 사업 안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듣더니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옆에서 자기도 사업을 하고 싶다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나는 사업이 체질에 맞아.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사위가 사업 물려받아 사는 것도 좋잖아. 당신이 원래 사업했던 사람도 아닌데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아빠도 맨날 월급쟁이가 편하다고 하셨어. 그거야 그냥 하는 말씀이신 거지. 내가 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하면 잘할걸. 오히려 장인어른이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신 힘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저희 남편이 원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과 비슷했다면 저도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겠죠. 저희 남편이 친정아버지 사업을 맡아서 하면 친정아버지가 쉬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생을 회사만 다닌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그거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럼 사돈회사에 우리 딸 좀 취직시켜줘라. 얘가 취직하려고 일자리 알아보는데 너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넣어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가씨 분야도 다르고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필요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데려다 놓으면 시킬 일이 있겠지.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어떻게든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업시키고 싶어 했지만 제가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나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어떻게든 받고 싶어 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틱틱거리는 말투로 말씀하신 적도 많으시고 저 들으라는 식으로 궁시렁거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친정엄마를 병으로 먼저 보낸 터라 친정아버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헐레벌떡 병원으로 가니 친정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친정엄마 생각이 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친정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별일 아니라며 다독여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는 친정아버지 어디가 아프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직 검사 중이고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암 같은 큰 병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다 심각한 희귀 질환이면 어쩌나 싶은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시는 바람에 당신도 알다시피 엄마를 병으로 보내서 내가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싶은데. 당연히 그래야지. 장인어른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건데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사실 지금 왜 그런지 몰라서 계속 검사받고 있는 중이야. 큰 병이 아니어야 할 텐데. 장인어른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에 좋은 것들도 잘 챙겨 드셨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남편이 당연히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에 휴직을 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는 친정아버지가 아프신데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아버지 병간호에만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친정아버지 병수발을 드는 도중에 친정아버지 몸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어차피 병원에 있다 보니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제가 친정아버지 수술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수술받은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오신 직후다 보니 깨어나지도 못하신 상황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지금 수술받고 나오셔서 아직 못 깨어나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셨으면 제가 다음번에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도 사돈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안 찾아뵙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건데. 사돈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그건 아닌데 오늘 수술 받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 병실을 다녀가신 후에 갑자기 저를 시댁 행사에 부르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친정아버지 병수발을 해야 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번에 친정아버지 상태 보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렇게 상태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수술 받으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참, 너 친정아버지 유산이나 그런 거 잘 확인해봐라. 돈도 많으신데 그거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곧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건강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면서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걱정하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가 변한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며 무슨 일이 생겨도 저한테 뭐 하나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못 보던 차키를 갖고 있길래 제가 무슨 차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누이 차인가 싶었죠. 어머님 차 새로 뽑으신 거야? 언제 뽑으신 거야? 근데 당신이 타고 다니는 거야? 뭐 그런 셈이지. 아무래도 회사 다니니 차가 없으니 불편하더라고. 아니 차가 생겼으면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이 차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해. 내가 뭐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가 어련히 알려줄까. 당신은 좀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아.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니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저를 대했습니다. 차도 생겼겠다. 남편한테 친정아버지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지하철로 가는 것도 편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니 이왕이면 따뜻한 차를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가 없을 때는 같이 지하철도 타고 다녔던 터라 차가 있으니 선뜻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본인이랑 같이 병문안 가자고 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자기가 거길 왜 가냐고 하면서 혼자서 다녀오라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곤 저한테 본인은 이제 친정아버지 병원에 안 갈 거라고 선포를 하길래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저번에 보니까 장인어른 곧 돌아가실 것 같던데 그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챙겨드려야겠다 싶더라고. 우리 친정아빠 건강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당신까지 왜 그렇게 말해?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속상한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이제 누워있는 사람 말고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한테나 잘해. 남편까지 친정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 병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죠. 그 모습을 보던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렇게 친정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저보다 더 속상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언제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하더니 나도 사실 이번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위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 하는 거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니까요. 솔직히 아빠가 충격받으실까봐 이혼한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와서는
너가 나 때문에 병원에 자주 와서 차가 필요한다고 하길래 내가 하나 뽑아줬는데. 차요? 아니, 우리 집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병원 앞인데 내가 차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아빠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차 갖고 다니는 게 더 일이잖아요. 아니, 잠깐. 아빠가 차를 뽑아주셨다고요? 그래, 이왕이면 좋은 차가 오래 쓰지 않겠냐고 하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로 하나 사라고 했지. 친정아버지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자기가 장인어른을 언제까지 챙겨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더니 뒤로는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저를 팔아서 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차냐고 물어봤던 그 차를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친정아버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 이제 저 혼자 가라고 한 거였죠. 본인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해야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줄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괘씸하던지 화가 너무 나서 저도 모르게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곤 친정아버지한테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부터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나 바라는 것도 보기 짜증났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친정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셨는지 저한테 일부러 친정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는 식으로 시댁에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아빠가 몸이 안 좋다고 얘기하라고요? 왜요? 그럼 거기 사람들 신날 텐데. 저한테 아빠 유산 잘 챙기라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진짜 속내가 나올 거다. 만약 진짜 걱정을 하거나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쳐서 쓰고, 만약 신나서 어떻게든 내 유산 가져가려고 하면 내가 여태 준 돈이랑 집 다 뺏어오는 거지. 친정아버지 말을 듣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한껏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갔어요. 제 표정을 살피던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길래 걸려들었다 싶은 마음에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친정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핸드폰을 만지고 나서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 같아. 당신 말 들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에 부모님 집이나 바꿔드려야지. 집? 갑자기 무슨 집을 바꿔드려?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서? 장인어른 오늘 내일 하신다며. 그럼 그 재산 다 우리가 갖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친정아버지 돈을 시부모님 집 바꿔주는데 쓰자는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 부모님밖에 더 있어. 당신 이제 고하잖아. 곧 장인어른도 돌아가실 것 같다며.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놓고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찌나 신나는 목소리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기다렸듯이 친정아버지 유산을 쓸 생각을 하는데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정상이겠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설마 시어머니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신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란 생각이 스쳤어요. 이런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화가 끊겼죠. 사실 시어머니의 신난 목소리 톤 때문에 둘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오시라고 했는지 전화를 끊은 지 몇 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저희 친정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려나 싶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이 집도 팔아서 전원주택 하나 사서 1층은 엄마 살고 2층은 우리가 살까?
아이, 따로 떨어져서 살 필요 없잖아.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머리도 좋을까? 그래, 그거 좋겠다. 며느리가 받는 유산도 많을 테니 3층 집으로 만들어서 네 동생도 같이 살면 되잖아. 그래, 우리 이제 한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살자. 그래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지. 이 집도 팔아서 우리 집 짓는데 보태면 되겠다. 그동안은 엄마네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시어머니와 남편 둘 다 제 앞에서 신나서 김칫국을 들이마시고 있길래 제가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아파트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명의가 모두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둘은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본인들이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길래 제가 친정아버지 퇴원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제가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단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원 서류를 건네니 당황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서류는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친절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아, 저희 친정아버지 퇴원 서류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까지 저희 친정아버지 명의라는 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신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사준 차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사주신 차였더라? 그건 그렇고 장인어른 퇴원 서류는 뭐야? 위독하시다며? 오늘 내일 하신다며?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아, 그랬나? 당신도 나한테 매번 거짓말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 솔직히 당신이 내가 하는 말 듣고 너무 상심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이렇게 기뻐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시어머니도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어안이 벙벙하신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생각지도 못했겠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랑 친정아버지랑 짜고 거짓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둘 다 분했는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어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뭐 얻는 거라도 있어? 괜히 우리만 이상해졌잖아. 얻는 거 많지. 덕분에 거지 같은 시댁과 남편 떼어놓을 수 있으니까.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순간 당황했나 봐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필요 없고 이혼 서류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제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다 적어서 건네줬거든요. 어차피 이혼하는 거 소송하며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거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장 친정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 집을 왜 나가?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하는 거 몰라? 당신이 아버님한테 받은 거 나한테도 절반 떼줘야 해. 내가 친정아버지한테 뭘 받았는데? 이 집도 내 명의 아니고 친정아버지 명의라는 거 당신 못 봤어? 아까 내가 서류 보여줬잖아. 그리고 친정아버지 소유인데 그게 왜 우리 재산 분할에 들어가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쳐다보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저한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까는 둘이서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으로 집을 짓네마네 하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정말 위독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긴 말 필요 없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빨리 제출하자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어의 눈물 같았거든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남편 얼굴에 쉬어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무릎을 백날 첫날 꿇어도 저는 이혼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집에서 쫓아내버린 후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한테 가서는
애들 이혼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 들으신 후였으니 저보다 더 역정을 내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발을 들이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못했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 살면 힘들 때 서로서로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남편 그리고 시누이랑 오손도손 사시라니까요. 저 빠져드린다고요. 아, 근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전원주택은 못 지으시겠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응? 내가 어떻게 하면 화풀 거야? 무릎 꿇으라면 100번이라도 더 꿇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한테도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시간 끌면 그냥 변호사 선임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뭘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이번엔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한 게 맞으니까 사과할게. 사실 너가 거짓말한 것도 잘못된 거긴 하잖아. 응?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 속내 알았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더 같이 살다가는 친정아버지가 힘들게 이룬 거 홀랑 뺏길 것 같아서 더 못 살겠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말씨름하는 것도 힘들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전화를 차단해버리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친정아버지 병실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많이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빌었다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변호사 소개해주겠다며 전화번호를 건네주셨어요. 이력을 확인해보니 판사로 오래 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던 남편이 막상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 뭐 하나도 안 뺏기려고 하는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래 본인 것이었다면 아까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나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요. 당신이 집도 차도 다 가져가서 나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내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신한테 주겠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될까? 대출을 받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나한테 다달이 붙이던지 해.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말 들었을 때 회사에다가 퇴직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제가 친정아버지 위독하다는 말을 했을 때 남편이 한참 동안 핸드폰을 만졌거든요. 그 이유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받아도 딸인 내가 받는 건데 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제 돈이 곧 본인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봐달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걸 이해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돈 없다고 얘기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 알바를 뛰던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지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봐줘야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당신이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당신이 거짓말만 안 했으면 내가 회사 관둘 일도 없었고. 아니지. 당신이 당신 것도 아닌 걸 탐내서 그런 거였지. 왜 남 탓을 해? 당신이 선택한 거 가지고. 그리고 회사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말 한마디 한 거 있어? 없잖아. 제가 남편이 하는 말을 조곤조곤 따지면서 얘기하니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몇 차례 저희 친정에 오셔서는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벌써 서류에는 이혼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후 친정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저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나 저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하늘에서 엄마가 도와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느끼거든요. 아마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일이 없었다면 저 또한 남편과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내를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챙기라고 하더니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둘이서 친정아버지 재산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에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친정아버지 병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걱정도 많았지만 알고 보니 과로셨던 거였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리가 된 거였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MRI, CT 등 이것저것 검사를 한 거였습니다. 사실 비싼 검사를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그런 것들에만 집중해서 왜 그런가 찾아보니 더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기본 검사에서 친정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도 비싼 검사를 한 덕분에 우연히 용종이 발견되어 수술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모습만 보고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생각해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란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소름이 돋아요. 친정아버지가 열심히 이룬 재산을 본인들 것이 될 날만을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먼저 하늘나라로 간 친정엄마가 도와주신 것이었겠죠. 아빠랑 종종 친정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준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친정아버지 재산을 기생충 같은 시댁과 남편한테 뺏길 뻔했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바라던 전원주택은 현재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너무 일만 하신 것 같아서 한적한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사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친정아버지와 살갑게 지낸 적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역시 저 생각해주는 사람은 친정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버지께 여태까지 못다한 효도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요. 친정엄마를 먼저 보낸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덕에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생충 같은 시댁을 겪으면서 역시 세상의 내 편은 아빠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종종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들리는 소문에 저랑 이혼하며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결국 시어머니네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지간하게 싸우나 봐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줄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그 얼굴들 안 보고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친정아버지가 심각한 병 때문에 입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꾸준히 건강검진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못 쌓은 추억 쌓으려고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살아계시는 부모님 잘 챙겨드리세요. 정말 갑자기 제 곁을 떠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